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황교익 작가와 정은숙 작가가 지은 서울을 먹다입니다. 부제가 음식으로 풀어낸 서울의 삶과 기억입니다. 황교익 작가와 정은숙 작가가 2013년도에 따비 출판사와 함께 만들어낸 책인데, 부제가 음식으로 풀어낸 서울의 삶과 기억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을 찾아서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작가와 여행 크리에이터 정은숙 작가, 그리고 따비 출판사의 박성경 대표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황교익 작가는 음식 칼럼니스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2000년에 황교익 작가가 쓴 맛 따라갈까 보다를 눈여겨본 도서출판 따비 이 대표께서 황교익 저자에게 복관을 부추겨서 기획한 책인데, 여기에 정에 취하고 맛에 반한 막걸리 기행을 쓴 정은숙 작가 2010년 작품이죠. 그 필력을 확인한 황교익 저자의 추천으로 정은숙 여행 크리에이터하고 황교익 작가가 콤비로 책을 만든 작품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시간을 내 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고, 길눈이 밝은 박성경 대표가 내비게이터를 맡고 말솜씨 좋은 정은숙 작가가 취재진의 문을 열고, 황교익 작가는 사진 찍고 먹고 들은 내용을 글로 담아서 만든 출판사 대표와 두 명의 작가가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저자들은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은 과연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보급과 홈쇼핑의 발달과 밀키트 등의 이제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집에서 해먹는 요리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비수를 꽂았죠. 코로나 팬데믹은 단체 문화를 소멸시켰고 배달 문화를 탄생시켰죠. 어쩌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요리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특정 지역의 집단 욕실업체에 대한 개념도 조금 박해지고, 특정 맛집에 숨어있는 역사를 캐면서 맛있게 먹는 그런 개념도 조금 희박해지고, 음식과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이 모든 그 전체적인 동향에 비수를 꽂은 건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 같아요. 예전에는 먹고 듣던 음식의 문화에서 지금은 보고 표현하는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짧은 휴대폰 디바이스 안에 어떻게 예쁘게 보이나와 어떻게 자랑할 거냐가 핵심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역이나 문화, 히스토리 같은 게 사라졌다. 이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많이 동의를 하는 생각입니다. 책을 보는 내내 12년 전인 2013년에 이 책을 펴낸 황교익 저자의 책 속에 들어있는 여러 음식점들을 들여다보면서 20년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12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서울은 겪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황교익 저자가 쓴 이 책 속에 담겨진 식당들을 찬바람을 살짝 불면 움직이면서 서울 시내를 한번 돌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을 대표한다는 음식의 개념은 참으로 모호하긴 합니다.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그게 이제 문제인데,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 분단과 휴전, 독재와 민주화, 인터넷 세상이 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대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개인화되고, 인구 감소해 있고, 지방 분권 시대가 되고, 다양한 변화에 앞서서 음식 산업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출 거냐가 핵심인 겁니다.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미 조선과 대한제국의 계급사회에서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있었던 궁중 음식은 제외하고,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양반들의 귀족 음식 또한 제외하고, 또한 그 음식들이 너무 극소수를 대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일반적인 대중들을 대표하느냐? 아니다고 봤고, 우리나라는 큰 고초를 겪었죠. 해방과 군정시대, 그리고 분단과 전쟁은 분단된 남쪽에다 집결을 시켰는데, 그 남쪽의 집결 시의 최고 정점인 서울입니다. 전후에 1953년 이후에 약 30년간은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음식 문화를 개선한다, 이런 개념을 하기에는 너무 벅찬 시절이었기도 하죠. 생계를 찾아서, 먹거리를 찾아서 서울로 모여든 사람들이 남한의 수도 서울에서 조선 팔도의 모든 음식을 모이게 했습니다. 음식이 모인 이유는 팔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향 음식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서울의 음식을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취재하고 편집하고 출판하던 시기에, 하필이면 그 시절인 2011년, 2013년 등 개발과 투기의 끝판왕의 마지막 정점을 짚던 시점이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선택한 사람들과 손과 입에 익숙한 고향 음식을 파는 것으로 두 가지가 합체돼서 서울 음식이 탄생했다라는 기구한 운명의 서울 음식을 먹답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타 지역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관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먼저 감을 잡고 알았는지 서울시에서는 2003년부터 서울의 전통 음식 발굴 지정 사업 공고를 내죠.
그 지정 대상을 보자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역의 식재료와 고유의 조리 방법을 써서 한국의 음식의 맛과 향을 이어가는 친환경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 공고를 보고 황교익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 같아라고. 그리고 황교익 저자가 서울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는 제 생각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리스트는 두 번, 세 번 재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열 손가락에 꼽는 그대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 적어도 20년 정도 생활하신 분들은 금방 일치하고 싱크 100%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대충 보자면 장충동 족발, 신림동 순대, 신당동 떡볶이, 을지로 골뱅이, 낙원동 떡, 명동 돈가스, 마포 돼지갈비, 왕십리 곱창 같은 게 바로 그것이죠. 대체로 서울 시민들이 먹는 음식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점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는데 한정식집, 한국정통음식점, 소고기집, 횟집 등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선정이 됐는데 위생과 규모 등도 감안을 한 거겠지만 이 리스트들은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서 거래처 접대하기에 좋은 음식점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황교익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점을 매년 선정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각 지역의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는 그 식당들의 리스트를 보자면 참 재밌습니다. 서울 설렁탕, 종로 빈대떡, 신림동 순대, 성북동 해화동의 칼국수, 마포 돼지갈비, 신당동 떡볶이, 용산 부대찌개, 장충동 쪽발, 청진동 해장국, 영등포 감자탕, 을지로 평양냉면, 을지로 골뱅이, 오장동 함흥냉면, 동대문 닭 한 마리, 신길동 홍어, 홍대 앞 일본 음식, 왕십리 곱창, 무교동 낙조금, 태릉갈비, 낙원동 떡, 명동과 남산 돈가스 등이 소개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의 지역적인 문화,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곳의 맛있는 음식들의 리스트를 좀 익혀두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좀 깬다면은, 아니면 서울에 여행할 일이 있다면은, 아니면 서울에 적어도 10년 이상 살면서 외지 사람들이 서울에 놀러 왔을 때 음식을 추천하려고 하면 이 정도 리스트는 꿰고 있어야 되겠죠. 이 책에 들어있는 풍성하고도 재미난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와 스토리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두면 역사와 스토리와 음식과 여행이 담긴 아주 조합이 좋은 서울 여행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나 음식은 역사와 엮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과 사생활 보호 차원의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세대 변화까지 같이 믹스되면서 급격하게 개인화되면서 이제 외식 문화 산업이 좀 사라지고 회식 문화에 대한 개념도 흐릿해지고 있는 지금인데, 특정한 메뉴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식당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언젠간 이 책도 역사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고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책도 역사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이곳에 나와 있는 유명한 식당들, 이곳에 있는 특정한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한 메모, 스크랩을 해서 음식으로 풀어낸 서울의 삶과 기억을 기억하셨다가 서울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식과 관련된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음식에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음식이라는 것이 인문학적인 고찰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 이 생각을 이제 서울의 음식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서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살피면 서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료를 보면 조선의 왕들이 친경 행사가 그다지 자주 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처럼 모내기를 할 때 정치적인 쇼를 하면서 민심을 얻을 필요가 없는 세습 종신제 왕이기 때문에 친경은 귀찮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조선시대엔 좀 리스크한 프로젝트이기도 했죠. 그런데 설렁탕은 이 설렁탕에서 먹었던 음식이라는 썰이 퍼져 있는데, 왕의 논밭거리 행사에 동원된 소를 잡아가지고 큰 솥에 삶아가지고 탕국을 밥에 말아가지고 이 행사에 나온 백성들한테 나눠 먹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선농당의 탕이니 선농탕이라고 했다가 설렁탕, 설렁탕으로 변했다는 설명이 이 뒤에 꼭 따라붙는데, 설렁탕의 선농단의 유래설은 한때 그냥 썰이었습니다. 이 썰이 잘못된 주장이, 근거 있는 주장이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고 이성우 교수는 1982년에 낸 한국 식품문화사에서 이 선농당 유래설에서 꼭 집어서 억지라고 딱 잡아라 말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적극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서울의 빈대떡집은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우후죽순적으로 팍팍 늘어났습니다. 휴전선이 생기면서 이남에 정착하게 된 실향민들이 별미처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빈대떡 장사였거든요. 고향에 자주 해먹던 게 빈대떡이고 그걸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사입니다. 또한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대포집을 보면 유독 과부집, 쌍과부집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이는 전쟁 미망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사가 이 빈대떡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 시내 골목길에 어디든 가든지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대포집이 많이 있었는데 종로 뒷구멍이 특히나 유명했죠.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한두 명, 두세 명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아주 젊은 골목이 피막골이 있었는데 이 피막길에는 빈대떡 찢는 냄새, 생선구이 냄새, 사람 냄새가 풍기는 빈대떡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빈대떡의 어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설이 있는데 빈대, 즉 귀빈을 접대하는 떡이라는 설이 있고 거기에 상황에서 또 흔한 얘기가 빈자의 떡, 가난한 자의 떡이라 해서 빈자떡이라고 했다가 빈대떡으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죠. 빈대가 이 벼룩의 빈대고 빈대 많은 동네에서 먹었다 해서 빈대떡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근거 있는 얘기는 옛문헌에 빙자라는 게 보이는데 이 한자인 병자의 다른 펴기고 빙자, 빈자, 빈대로 바뀌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빈대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이제 신빙성 있는 설 중에 하나는 빈대가 이제 우리 녹두의 우리말이라는 주장인데 푸르대, 풀대, 분대, 빈대라고 이름이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넘어오는 것은 역사학자 또는 기록학자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문건에, 문헌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로 채록하던 시절이었고 일제시대는 일본말로 채록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영어로 채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글 속에 남아있는 병조, 빈대를 병조를 하면서 빈대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핵심은 빈대떡이 빈대전이 아니라 빈대떡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전인데, 녹두전인데 빈대떡은 떡이라는 거죠. 떡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우리는 떡을 한 끼 식사로 봤기 때문에 빈대떡 하나를 먹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거리다, 간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빈대는 떡입니다. 녹두는 전이고. 순대의 메카인 신림시장의 초창기의 순대볶음은 지금의 그 빨간 순대볶음이 아니라 지금의 백순대처럼 별 양념 없이 볶아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양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손님의 말에 양념을 곁들이게 됐고 아예 그 양념으로 순대를 볶으면 매콤하고 빨간 양도 순대볶음이 나오게 된 거죠. 그 후로 순대볶음 하면 빨간 순대볶음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던 것이 10여 년 전부터 양념하지 않은 순대를 찾는 성이 늘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백순대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볶음순대라는 말이 많았다고 하네요. 지금 신림동 순대의 대세는 백순대인데 단맛이 강하고 국물이 많이 나오는 양념순대볶음은 이곳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백순대의 인기는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백순대에 대한 추억일 수도 있고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을 추구하는 손님들의 기호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순대에는 찹쌀 대신에 당면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외국 순대에는 당연히 고기,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는데 소시지라고 하죠. 당면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리고 선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단가 때문입니다. 이 칼국수집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해화동이라고 불리는 성북도 언저리에 있는 주택까지 잡은 국시집이죠. 북악산 성북도 산자락이 개발되기 시작한 무렵인 1969년에 이용만 할머니라는 분이 한옥집에 시작한 게 칼국수집입니다. 입구에 걸려있는 조그마한 작은 간판은 서울에서 가장 작은 간판이라고 소문이 나서 한때 유명했던 집입니다. 덕분에 간판이 작아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못 찾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간판에서 알고 있듯이 이곳의 칼국수는 국수가 아니고 국시집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국수를 국시라고 하거든요. 내가 서울에서 국수를 판다지만 그 이름을 바꾸겠느냐? 난 못 바꾼다. 그래서 나는 국시다. 이 자존감을 담은 간판입니다. 국수집에는 밀가루로 면을 뽑는다 그러고 국시집에서는 밀가리로 면을 뽑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학교는 댕기는 겁니다. 이 음식에는 계절이라는 게 있는데 냉면이라는 게 햇냉면이 나오는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고 이 칼국수는 햇밀이 나오는 더운 여름에 먹어야 제맛이라는 음식입니다. 요즘 보존기술이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또 사라지고 하우스 개념이 생기고 사시사철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냉면은 여름, 칼국수는 겨울의 제철 음식이 되어버렸죠. 경상도에는 그 밀가루에 콩국수를 한 5%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콩가루를 싫어하시는 분 또는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콩가루 함량을 예전보다 낮췄다고 합니다. 반죽을 해서 하루 숙성을 시키고 가늘게 썰어내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맹물에 간만 맞춰서 끓여 먹곤 했는데 요즘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사골과 양지머리를 육수를 내가지고 하니까 영양가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해학칼국수 박명수 사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갈비집이라고 하면 술집보다는 고깃집에 대한 개념,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쇠갈비구이가 선술집의 대표 안주였습니다. 보통 갈비 한 대에 얼마 하는 식으로 값을 치르고 술 한잔 마실 때 골라 먹을 수 있는 안주였거든요. 초창기의 최대포집도 지금처럼 1인분 개념으로 돼지갈비를 판 게 아니라 돼지갈비 한 대 개념으로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가기 전에 소주나 막걸리 한잔 하는 막루 인부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점씩도 팔기도 했답니다. 1963년엔 고기 한 점에 5원, 막걸리 한 잔에 5원, 소주 한 잔도 5원에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문은 여기 소주 2병하고 갈비 4대때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1인분, 2인분, 3인분 주세요겠죠?
대포집의 이 대포라는 개념은 큰 잔을 의미합니다. 클 때 바가지포거든요. 저렴한 안주 그리고 큰 잔에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선술집의 대표적인 이름이 대포집이었던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생기기 나기 시작했고 1960, 70년대는 골목마다 대포집 간판이 저일비했었죠. 서민들이 밀착했던 대포집은 나중에 막걸리보다는 결국 소주로 넘어가고 1970년대 이후에는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최대포집이라는 것은 최식성을 가진 주인장에 의한 대포집이라고 알기 쉬운 간판 구조인데요. 사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대포집을 이용했던 최한채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대포의 한자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고최, 클 때, 쌀포를 써가지고 최대포입니다. 이곳이라면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다. 먹을 것이 한없이 많다는 뜻으로 이곳에서라면 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볶이라는 음식인데 이 떡볶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떡볶이는 볶아서 만든 음식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왜 떡볶이냐? 애초에 떡볶이라고 불리는 음식이 볶음의 조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떡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식과 세월과 사람은 다 변하고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볶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개성에서는 가래떡을 가지고 간장 양념을 해가지고 볶아서 먹곤 했고 국물이 많은 것은 떡볶이가 아니고 사실은 떡찌개지 않습니까? 또 고추장을 넣지 않은 전통의 떡볶이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건지 강양양념에 떡볶이를 두르고 궁중떡볶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택도 아닌 음식이 탄생을 했죠. 이 조리학과 실수 수준의 음식을 정부 예산으로 한 10개가 내어놓은 것인데 이 이명박 정부의 한식 세계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떡볶이였죠. 떡볶이 연구소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태원 부대찌개 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추억의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식당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횟집을 떠올릴 수 있지만 존슨탕이라고 하는 부대찌개를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1966년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던 시대에 식지탕을 열었는데 양배추가 들어간 부대찌개를 조리를 다 해가지고 나오고 라면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의 외국군 주둔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임진왜란에 일어나는 바후에 1592년에는 왜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용산에다가 대륙 침략을 위한 보급기지를 뒀죠. 1882년 이몽운란 때에는 청해 군대가 용산에 진을 쳤고 1895년에는 청일전쟁에 이긴 일본군이 다시 용산을 차지했죠. 이후 러시아 세력 확장으로 일본군이 잠시 물러났다가 1905년에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군이 다시 용산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사령부를 뒀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일본군의 땅이었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용산의 일본군 기지는 다시 미군으로 넘어갔죠. 1948년 한국정부 수립으로 용산에는 군사고문단만 남아있었는데 1950년 이 땅이 미군이 다시 들어오고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미군은 용산에 눌러앉았죠. 지금은 이제 반환전쟁이 돼가지고 한국중앙박물관도 들어가고 공원도 생기고 할 예정입니다. 이북 출신 실향민들의 얘기를 듣자면은 명절이나 결혼식 때 돼지족발을 삶아서 먹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장충동 족발과는 좀 다른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색깔을 좀 짙하게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장충동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족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족발집을 하던 사람들의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냉면 육수를 내려고 마장동 도축당에 고기를 사러 자주 나갔는데 거기서 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싼 음식이었던 아주 헐값에 취급되는 돼지족을 보고 고향에서 먹었던 족발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중국인은 그걸 가지고 오양장족이나 하면서 파는데 한번 사다가 만들어 팔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족발을 사다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한 임철웅 씨의 얘기를 이어가지고 족발을 요리하는 아내가 말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고향장육 또는 오양족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 가게를 하던 어머니에서는 기본적인 양념만 했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파, 마늘로만 양념을 해서 삶으면 갈색빛이 자연스럽게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갈색을 의도적으로 내려고 간장, 카라멜, 커피 등을 넣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걸 안 했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돼지족을 삶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그 부드러운 색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분의 말을 따르자면은 많은 양의 돼지족발을 솥에 넣고 서너 시간 정도 삶으면 지금 족발처럼 연한 갈색빛이 자연스럽게 도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족발은 갈색빛을 내려고 의도적으로 재료를 넣었다, 첨가물을 넣었다는 거죠. 이 주인의 말에 의하면 많은 양을 삶으면 자연스러운 갈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있는 청진옥은 청진동 해장국 골목의 산 역사죠. 1937년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 있던 땔감시장에서 가마술사 하나 결정놓고 모학제에서 넘어온 장사꾼들이나 종로의 시전상인들, 장보러 나온 사람들에게 술국과 국밥을 내던 것이 그 시초인데 이것이 해장국 골목의 시작이기도 했죠. 원래는 술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왔던 안주였던 술국 그리고 그 국에다 밥을 말아내는 국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해장국으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이름을 만들어줬던 거죠. 1960, 70년대가 최고 전성기였던 시점으로 해장국 골목 하면 청진옥을 떠올릴 정도로 청진옥 해장국 골목은 청진옥이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청진옥 골목 그 피막골 중심으로 있던 곳에 15곳 이상의 해장국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지의 맛과 식감을 좌우하는 것은 소의 피, 물, 소금을 어떻게 섞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익은 선지 덩어리를 보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의 숫자는 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는 최고의 맛을 낸다는 청진호의 해장국의 이 선지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 황금 비율이 자신만 안다는 거죠.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막걸리를 적당량을 붓는데 이 막걸리를 넣으면 소피가 탱글탱글해지고 간이 좋아지는데 이곳에서는 그걸 찰선지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해장국을 먹다 보면 선지가 평소보다 더 당기는 날이 있는데 그건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고 반대로 선지가 그다지 안 당긴다면 정력이 왕성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 선지국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당기면 정력이 약한 거고 안 당기면 정력이 좋은 겁니다. 이 어느 방송국에서 감자탕의 어원을 밝힌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인터넷에도 떠돌고 있는데 이게 감자탕이 유래처럼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데 감자탕의 주재료인 돼지등뼈를 감자뼈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감자탕이라는 이름이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한국인의 방송에 나왔다면 무조건 신뢰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 썰은 엉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한반도에 들어온 건 겨우 1800년대 초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농민들에게 널리 보급돼가지고 일상 식재료로 자리 잡은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인데 심지어는 그때 감자를 또 감자라고 부르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공식적인 이름은 마령서였습니다. 감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저는 고구마를 뜻하기도 하고 감자, 고구마, 감저는 오랫동안 큰 분별 없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감자라고 확실히 부르게 된 것은 그러니까 마령서, 감자 등의 말은 사라지고 감자와 고구마를 구별하게 명확하게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왔던 겁니다. 1973년 과학기술처는 생활기술용어 통일안을 발표하는데 이 통일안에 비로소 마령서는 버리고 감자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이 감자라는 이름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돼지뼈에서 붙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축산 전문가들도 감자뼈라는 이름의 돼지뼈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고 배달료가 높다 낮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1930년대가 되면서 평양냉면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배달 음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유기그릇에 담긴 냉면은 15전에서 20전에 배달이 되었고 배달부에게는 10전의 수고비를 별도로 줬거든요. 한 그릇을 20전짜리를 보냈다고 하면 10전이기 때문에 음식값이 한 50%가 배달 수수료였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비쌌네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평양냉면집을 꼽으라고 하면 을지면옥, 우레옥, 평양면옥, 필동면옥, 을밀대, 평내옥, 남표면옥을 꼽죠. 근데 이게 대부분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오장동, 필동, 장충동, 동대문, 을지로에 시작했고 직간접적으로 실향민들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가 냉면에 아주 호시절이었습니다. 서울 구경 나온 사람들이 창경 나들이 갔다가 전차 타고 을밀대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당시엔 그걸 100원짜리 나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불고기 1인분에 60원, 냉면이 35원, 전차비가 2원 50전, 딱 100원이 들어갔던 겁니다. 1970년대 말에 강남이 막 개발되고 무슨 가든 무슨 갈비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기가 극해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우레옥이지만 김지혁 전무에게 우레옥 전성기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은 냉면뿐 아니라 소고기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하죠. 불고기 맛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평양소가 되게 따로 관리될 정도로 고기 맛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평양식 불고기는 한국전쟁 이후에 삽시간에 외숙민으로 쫙 퍼져나갔던 겁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에 불고기와 냉면은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죠. 그럴싸한 외식 장소가 특별히 없었던 그 당시에는 우레옥 같은 경우에는 냉면과 불고기로 돈을 깔고리로 긋고 끌고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말에 냉면 육수에 허용치 이상의 대장균이 발견되면서 문제라든지 함이 있었는데 이후에 동치미 국물을 쓰는 집이 점차 줄어들었던 거죠. 최근에도 밀키트에 대장균이 나왔다 뭐 어쩌네 하는 얘기가 있지만 대장균 때문에 동치미 국물을 쓰는 집이 사라졌던 거죠. 동치국물 자체가 발효를 해야 되고 보관 방법이 용이하지 않았고 더운 여름날을 만나게 되면 타이 날 수밖에 없는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동치미 국물을 고집하는 냉면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에 있습니다. 지금도 남포면옥, 만포면옥은 냉면 육수를 고집하고 있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냉면집에 냉면 육수를 고기로 내느냐 뼈로 내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의 수육을 파느냐 안 파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로 국물을 내는데 고기 버릴 겁니까? 팔아야죠. 근데 수육이 없는 집은 뭘로 국물 낸다는 겁니까? MSG라는 거죠. 이거 뭐 오래된 진리죠. 흔히들 냉면이라고 하면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델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름만 평양냉면, 함흥냉면이지 면의 재료의 양념법, 맛의 포인트가 전혀 다른 음식이거든요. 평양냉면은 메밀면과 육수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음식이고 함흥냉면은 감자 또는 고구마 전분면과 고춧가루 양념의 조화를 중심으로 보는 음식입니다.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을 같은 부류로 넣자면은 일본 냉라면, 중국 냉면, 인천쫄면, 부산 밀면 등도 다 평양냉면 같은 부류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평양냉면과 비슷한 음식으로 막국수를 넣을 수 있는데 평양냉면 얘기할 때 함흥냉면을 꼭 끼워 넣으면서 막국수는 제외하는 묘한 버릇이 있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음식은 안 보고 냉면에 대한 이름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함흥냉면에서는 집착해야 될 면은 그 면의 재료입니다. 이 면의 재료는 애초에 감자였거든요. 감자가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들어온 것은 1820년입니다. 서울에는 닭 한 마리라는 아주 독특한 음식이 있는데 이 종로가 주위로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닭 한 마리라는 요리는 밖으로 퍼져나갔지만은 밖에서나 닭 한 마리 전문집을 찾기가 좀 힘든 독특한 음식입니다. 심지어 이 음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인데 이는 서울 동대문의 닭 한 마리 골목에서 시작된 닭 한 마리라는 요리가 아직 서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신종 서울 음식이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홍어도 서울에 이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삭힌 홍어, 삶은 돼지고기에 들어가는 삼합은 좀 있는 집에서 잔치 때나 낼 수 있는 음식이었고, 그냥 지나간 집에서는 홍어 무침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홍어회를 내는 것보다는 채소 등을 넣어서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홍어 무침이 유용했던 연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잔치상에 당연히 올라왔을 삶은 돼지고기와 김치, 그리고 전라도 잔치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삭힌 홍어, 잔치상에 따로따로 올라온 세 가지가 우연히 어울려져가지고 삼합이라는 음식이 될 게 아닌가라고 저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홍어를 전부 삭혀 먹었다는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홍어는 자연에 삭기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홍어의 시기를 보면 삭힌 홍어를 먹는 일은 없었고, 홍어는 겨울과 이른 봄 사이에 잡혔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날씨는 바깥에 두면 쉽게 삭지 않아서 냄새가 나지 않는 홍어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 삭힌 홍어를 먹게 된 것은 날씨 때문이죠.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지방은 겨울에도 풀이 날 만큼 따뜻하죠. 이에 봄에 잡은 홍어면 바깥에도 쉬사갔을 겁니다. 이 홍어가 삭는 것은 홍어의 표피에 있는 요소 때문인데, 적당한 온도에 이르면 암모니아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이 암모니아 발효를 두고 삭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발효는 맛을 변화시키는 거에 보존 역할도 하거든요. 이 암모니아가 잡균의 중식을 막아서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인적으로 암모니아 발효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했던 거죠. 삭힌 홍어는 자연에 적응하면서 먹거리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음식입니다.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이 을지골뱅이의 기원을 좀 찾아보자면 최고골뱅이로 여기는 동표공장이 설립 연도는 1962년입니다. 거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골뱅이 통조림 업체들이 일본에 수출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즈음에 골뱅이 통조림이 깡통에 담겨가지고 서울에 입성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1970년도에는 생맥주 열풍이 빵 일었는데 젊음의 상징이 막걸리에서 생맥주로 바뀐 겁니다. 생맥주 주요 안주는 골뱅이 무침이 딱 안성맞춤이었죠. 매콤새콤하게 무친 골뱅이는 주당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죠. 그렇게 골뱅이를 열심히 먹어듣긴 결국에 동해에서 골뱅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일본은 수출하기는커녕 외국에 수입할 지경에 이제 이르렀죠. 한때 대만에서 수입했는데 요즘 유럽에서 가져온 걸로 알려졌죠. 황학동은 고물장수나 머리카락 장수들이 생활운동으로 인해서 쓰임새를 잃고 고울이 돼가지고 버린 생활용품들, 생활도구에 눈을 돌리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시골이며 도시 주변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민속용품, 골동품을 수집을 했죠. 사람들은 플라스틱 다라이를 받는 조건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노숟가락, 한지박, 담뱃대, 화장대를 그냥 재활용품 수거하듯이 떼줬던 거죠. 그렇게 수집해온 중고 민속용품과 골동품들이 황학부동시장에서 모여서 팔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고 민속용품과 골동품점을 파는 전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황학도시장은 고물보다는 국도품 시장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한때 보는 놈만 있다면 귀한 골동품을 헐값으로 사서 횡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1990년이 들어서면서 골동품 시장은 호시절이 끝났고, 황학동은 민속용품이나 골동품이 아니라 가전제품 등 잡다한 중고물품을 파는 만물시장, 이른바 벼룩시장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재개발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이 황학동에도 곱창집이 수없이 있었거든요. 왕십리 고창의 근원을 찾는다면 일제강점기의 이 동대문 가축시장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70년대 들어가지고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대규모 양돈단지가 막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죠. 돼지고기는 수출됐지만 다리와 머리, 내장, 피 등 그 부속물들은 이 땅에 남았죠. 이 부산물들은 재래시장에 공급됐고, 이 재료를 가지고 족발, 순대, 머릿고기 등이 한국 서민들의 음식을 대표하게 된 겁니다. 재료가 시장을 만들어냈고 먹거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삼겹살이 한국인의 주요 음식이 된 까닭도 이와 비슷한 연유에 있습니다. 1980년에 들어가지고 돼지고기가 등심과 안심 등 부분육으로 수출되면서 삼겹살이 남아돌게 되고, 그게 시장으로 풀리면서 한국인의 삼겹살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돼지고기 중에서 등심과 안심을 고급 부위로 여기는 데 비해서 한국인만 기름 많은 삼겹살 부위에 집착하게 된 까닭은 슬프게도 이 고급 부위를 먹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황규혁 작가와 정운숙 작가가 지은 서울을 먹다, 부재 음식으로 풀어낸 서울의 삶과 기억이라는 책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맛과 먹거리를 둘러보면서 히스토리를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칼럼니스트와 여행 크리에이터, 그리고 음식 전문 출판사 따비가 만나서 멋진 작품이 하나 나왔네요. 서울 음식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서울을 먹다, 황규혁 작가와 정운숙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